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내이자 배우 이태란입니다. 오늘은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읽어드릴 텐데요. 읽기에 앞서 앙드레 지드의 삶과 문학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앙드레 지드의 삶과 문학 세계. 생애와 작품. 앙드레 지드는 1869년 11월 22일 파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파리 대학 법학부 교수로 남프랑스 출신의 신교도였다. 반면 그의 어머니는 북프랑스 노르망디 출신의 구교도인 가톨릭 신자로 부모의 성격 역시 달랐다. 아버지는 시인 기질이 풍부한 몽상가인데 반해 어머니는 극단적인 현실주의자였다. 자녀 교육의 문제에서도 두 사람의 의견은 상반되어 어머니는 아이를 무조건 복종하도록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아버지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타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부모의 상반되는 성격은 지드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는 부모의 상반되는 성격을 배척하고 융합시키면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냈다. 지드는 자서전인 한 알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에게 상반되는 영향을 준 이 두 집안과 두 지방처럼 서로 상이한 것은 없다. 나는 작가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오직 작품을 통해서만 내 속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두 요소의 조화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지드의 생애와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경향을 간략하게 말해주고 있다. 인생의 양극단을 설정한 후 철저한 상대주의자이면서도 끝까지 그것의 조화를 갈구했던 그는 이미 출생 시부터 그 비밀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11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엄격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 그는 병적으로 겁이 많은 데다 수음의 악습 때문에 늘 성적이 나빴다. 게다가 몸까지 약해서 몇 번이나 학업을 중단해야 했으므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 1887년 지드는 알사스 학원의 수사학반에 편입하여 뒷날 천재적인 시인으로 이름을 날린 루이스를 알게 되면서 그의 자극을 받아 문학에 눈을 뜨게 되었다. 처녀작 앙드레 왈테르의 수기를 착수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이 작품은 사촌 누이인 마들렌에 대한 사랑을 주축으로 하여 당시 그가 고뇌하던 영혼과 육체의 싸움, 형이상학적인 번민 등을 일기체로 표현한 것으로 1891년 자비로 출판했으나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는 못했다. 이 무렵 그는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처해 있었다. 그때까지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받은 청교도적인 극기주의가 그의 영혼의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젊음의 욕망에 눈을 뜸과 동시에 그것은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다. 1893년 그는 이 고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친구인 화가 폴 아벨 로랑스와 함께 알제리로 여행을 떠났다. 이때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는 성서를 일부러 가져가지 않았다. 이것은 언제나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소망, 즉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깨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싶다는 염원을 이 여행에서 실현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여행 도중 지드는 폐결핵에 걸려 한 해의 겨울을 비스크라에서 요양하며 보냈다. 봄이 찾아오면서 가까스로 건강을 회복한 그는 생명을 마음껏 향락하기 위하여 과거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기로 결심했다. 1895년에 발표한 고정된 개성에 대한 통렬한 풍자소설인 팔리드는 바로 그러한 생명 발견자의 불안과 초조에서 창작된 것이다. 그해 5월 그는 모친상을 당했다. 엄격하게 그지없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지드는 비로소 오랫동안 갈망하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자유는 오히려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가 마음의 지주로 선택한 사람이 사촌 누이 마들렌이다.
두 사람은 노르망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알제리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는 이 여행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작가 자신의 재생을 찬양한 송가라고 할 수 있는 지상의 양식과 배덕자를 발표했다. 배덕자는 그가 최초로 시도한 스토리가 있는 작품으로 그는 이것으로 미약하나마 문단의 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1909년 지드는 자크 코포, 앙리 게옹 등과 함께 NRFG를 창간했는데 이 문학지는 순식간에 프랑스의 중견 잡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잡지 제1호부터 연재되기 시작한 좁은 문은 일시에 그를 유명 작가의 대열에 올려놓았으며 교황청의 지하도로 작가로서의 위치를 굳히게 되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 몇 해 동안 지드는 가장 불행한 시기를 보내야 했다. 지금까지 희생적으로 그를 사랑해 오던 부인과의 불화가 표면화되었던 것이다. 원래 지드는 이상성욕의 소유자로서 동성애적인 취미를 갖고 있었다. 일생을 처녀로서 마친 부인은 지금까지 남편의 결함을 묵묵히 감수해 왔으나 그가 벨기에의 처녀와 사랑에 빠져 둘 사이에 아이까지 생겼음을 알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부인 마들렌이 지드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는 그의 작품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앙드레 왈테르의 수기의 에마누엘, 배덕자의 마르슬린, 좁은 문의 알리사가 그녀를 모델로 그려진 인물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끊임없이 아내와의 화해를 시도했으나 그녀는 끝까지 냉담한 태도를 취했다. 이 무렵 그가 겪은 정신적 고뇌는 그의 사후에 발표된 이제 그녀는 내 속에 있다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1925년 그는 스스로 자신의 유일한 소설이라고 말한 사전꾼을 탈고하고 콩고로 여행을 떠났다. 이 여행을 통해 그는 자신의 생활 속에 또 하나의 새로운 국면을 타게 했다. 프랑스 식민 정책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콩고 원주민의 비참한 생활을 보고 사회혁명 투사로서의 정치적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다. 이때의 여행기 콩고 기행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후 그는 사회적인 것에 흥미를 가지고 사상적으로 좌경하여 1932년에는 공산주의로 전향할 것을 선언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러나 1936년 소련을 직접 방문하여 냉혹한 공산주의 국가의 실상을 본 그는 소련 기행에서 소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소련의 문화세국주의와 새로운 관료주의, 획일주의가 순수한 모럴리스트인 그의 반감을 샀던 것이다. 지드는 문학 비평가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작가이다. 그는 편견 없는 정신과 날카로운 비판력으로 수많은 비평과 평론을 썼는데 특히 1923년에 쓴 도스토예프스키는 도스토예프스키 연구의 새로운 국면을 펼친 명저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후에도 그는 창작의 붓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작품을 발표하여 노익장을 과시했다. 1889년부터 1949년까지의 일기는 일생 동안 성실하게 일관해온 그의 엄격한 자기 성찰의 기록인 동시에 그의 생활과 작품의 수수께끼를 푸는 중요한 열쇠이다. 1947년 그는 마침내 작가로서의 최대의 영광인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로부터 4년 뒤 그는 파리에 있는 자택에서 82세를 일기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마들렌이 잠들어 있는 노르망디의 퀴베르빌의 조그만 묘지에 나란히 묻혔다. 이로써 인간성의 자유를 찾아 방황한 위대한 개인주의자로서 20세기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지드는 영원히 잠든 것이다. 좁은 문에 대하여 알리사는 사촌동생인 제롬을 사랑하면서도 지상적인 사랑을 물리치고 천상에서의 영혼의 합의를 꿈꾸며 남몰래 죽어간다. 그녀의 이 행위에는 몇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다. 즉, 불륜을 저지른 어머니에 대한 괴로움과
남몰래 제롬을 사랑하는 동생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자신이 결혼한 후 혼자 남을 늙은 아버지에 대한 연민 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원인은 그녀의 신비주의적인 금욕주의이다. 이러한 금욕주의는 지디의 청소년 시절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알리사는 자신의 사촌 누이이며 훗날 부인이 된 마들렌을 모델로 한 것이지만 작가 자신의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그는 이 작품에서 비인간적인 자기 희생의 허무함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좁은 문.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 이야기로 한 권의 책을 엮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말하려는 이야기를 몸소 체험하기 위하여 내 모든 힘과 정신을 다 기울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저 그 추억을 숨김없이 적어볼 따름이며 설령 그 이야기가 여기저기 끊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연결시키거나 맞추기 위해 조각까지 할 의도는 전혀 없다. 그러한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추억을 이야기함으로써 얻으려는 마지막 즐거움마저 빼앗겨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내가 12살도 채 안 되었을 때였다. 아버지가 의사로 계시던 르아브르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어머니는 파리로 가면 내 학업에 더 유익하리라는 생각에서 그리로 이사를 갈 작정을 하셨다. 어머니는 릭상부르 공원 근처에 조그만 아파트를 세내었고 미스 아슈비르통도 여기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다. 혈혈단신인 미스 플로라 아슈비르통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가정교사였다가 이어 말벗이 되었고 얼마 안 가서 친한 친구가 되어버렸다. 나는 언제나 부드럽고 쓸쓸한 표정에 늘 상복만 입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 이 두 여인 곁에서 자랐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퍽 오래 지난 뒤라고 생각되는데 어머니가 모자의 검은 리본 대신 연보라색 리본을 단 것을 보고 나는 엄마! 하고 외치고 말았다. 그 빛깔은 엄마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다음날 어머니는 다시 검은 리본으로 바꿔 달았다. 나는 꽤 허약한 편이었다. 그래서 어머니와 미스 아슈비르통은 늘 내가 지치지 않도록 마음을 썼다. 그런데도 내가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은 것은 정말 공부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초여름이 되자 두 여인은 나를 위해 이 도시를 떠날 때가 되었다고 했다. 그분들은 여기에서는 내 얼굴빛이 더욱 창백해질 뿐이라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마다 6월 중순경이면 비콜랭 삼촌이 맞이해주는 르아브르 근처 풍괴즈 마르를 향해 출발하곤 했던 것이다. 정원은 그다지 아름답지도 않은 노르망디 지방의 다른 정원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런 정원 안에 있는 비콜랭 댁의 하얀 3층 건물은 18세기 풍의 수많은 별장과 비슷한 것이었다. 정원의 동쪽 정면을 향해 20여 개의 창이 열려 있고 뒤쪽에도 비슷한 수의 창들이 달려 있었다. 그러나 남북쪽 양면에는 창이 없었다. 창에는 모두 작은 유리들이 끼워져 있었는데 최근에 갈아 끼운 몇 개의 유리는 너무나 투명해서 그 옆의 낡은 유리창들을 푸르고 어두워 보이게 했다. 그중 어떤 유리에는 집안 식구들이 거품이라고 부르는 흠이 있었는데 그런 유리를 통해 밖을 내다보면 나무는 뒤틀려 보이고 그 앞을 지나가는 우편 배달부에게는 갑자기 혹이 생기기도 했다. 긴 네모꼴의 정원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집 앞에는 그늘진 널찍한 잔디밭이 있고 모래와 자갈이 깔린 작은 길이 그 둘레를 빙 둘러싸고 있었다. 이쪽에서는 담이 낮아서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농가의 뜰을 내다볼 수 있었는데 이 고장 특유의 방식대로 너도밤나무를 심은 길이 이 농장의 뜰을 구분하고 있었다. 집 뒤 서쪽으로는 정원이 한결 훤히 튀어 있었다. 남쪽 과수 울타리 앞 꽃이 만발한 좁은 길은 포르투갈산 월계수와
그 밖의 나무들의 두터운 장막에 가려져 바닷바람을 막아주고 있었다. 북쪽의 담을 따라 뻗어나간 또 하나의 오솔길은 나뭇가지 밑으로 사라졌다. 내 사촌 누이들은 그곳을 어두운 길이라 불렀고 저녁 노을이 지면 좀채 그 길로 나가려 하지 않았다. 이 두 갈래의 오솔길은 채소밭에 닿아 있고 채소밭에서 몇 걸음 더 내려가면 아래쪽의 정원으로 통했다. 채소밭 안쪽에는 조그만 비밀문이 뚫려 있는 흙담이 있었는데 그 너머에는 벌채림이 있었고 너도 밤나무가 늘어선 길이 그곳에서 좌우로 갈라졌다. 서쪽 현구안의 층계에서는 이 숲 너머로 고원지대가 내다보이고 그 위를 덮고 있는 이미 수확한 농작물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리 멀지 않은 지평선 위로 조그마한 마을의 교회당이 보이고 해질녘 바람이 잔잔할 때면 몇몇 집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까지 보였다. 여름철의 아름다운 석양 무렵이면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아래 정원으로 내려가곤 했다. 우리는 그 작은 비밀문을 통해 주변의 경치를 잘 바라볼 수 있는 길가의 벤치까지 갔다. 거기 지금은 폐광이 되어버린 이회암 채취장의 오두막 지붕 옆에 놓인 벤치에 삼촌 어머니 미스 아슈비르통이 앉곤 했다. 우리 맞은편에 있는 조그만 계곡은 한박 안개에 잠기고 그 너머 숲 위의 하늘은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땅거미가 진 뒤에도 우리는 늦도록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다시 집에 돌아오면 한 번도 우리와 같이 밖에 나간 적이 없는 외숙모가 응접실에 있었다. 우리 아이들에겐 그것으로 저녁 시간이 끝나는 것이지만 종종 밤이 이슥해서 어른들이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릴 때까지 각기 자기 방에서 책을 읽곤 했다. 정원에 나가 지내지 않는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책상을 마련해 놓은 삼촌의 서재인 자습실에서 보냈다. 사촌 동생인 로베르와 나는 나란히 앉아 공부했고 줄리에트와 알리사는 우리 뒤에 앉았다. 엘리사는 나보다 2살 위였고 줄리에트는 1살 아래였으며 로베르는 4사람 중 가장 나이가 어렸다. 나는 여기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전부 쓰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이야기와 연관이 있는 부분만을 쓰고자 한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해부터일 것이다. 아마도 내 감수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또한 자신의 슬픔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머니의 슬픔을 목격함으로써 극도로 자극되어 새로운 감정을 일으켰던 탓인지 나는 상당히 조숙한 편이었다. 그해 우리가 풍괴즈 마르에 다시 왔을 때 줄리에트와 로베르는 여전히 어려 보였지만 알리사를 대했을 때 나는 문득 우리 둘은 이제 어린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이다. 우리가 도착한 직후 미스 아슈비르통과 어머니가 주고받은 대화가 내 기억을 확인해주고 있다. 나는 어머니와 그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방에 갑자기 들어갔었다. 그들은 외숙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외숙모가 상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든가 혹은 입었다 하더라도 벌써 벗어버렸다는 데 대해 화를 내고 있었다. 괄호 열고 사실 소복을 입고 있는 뷔콜랭 외숙모를 상상한다는 것은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상상해보는 것만큼이나 어색한 노릇이다. 괄호 닫고 내 기억으론 우리가 도착한 날 루이실 뷔콜랭은 모슬린 옷을 입고 있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타협적인 미스 아슈비르통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노력하면서도 조심조심 말하고 있었다. 어쨌든 흰색도 상복은 상복이잖아요. 아니, 그럼 그 어깨에 걸치고 있는 빨간 숄도 상복 차림이라는 거예요? 플로라, 내 화를 그만둬둬요. 하고 어머니는 소리쳤다. 내가 외숙모를 만나는 것은 여름 방학 때뿐이었다. 그러므로 이미 내게 낯익은 가볍고 앞이 움푹 패인 그 우도 차림도 여름의 더위 탓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숙모가 드러낸 어깨 위에 걸치고 있었던 숄에 타는 듯한 빛깔보다도 어깨를 그처럼 드러낸 모습이 어머니 눈에 더욱 거슬렸던 것이다. 루이실 비콜랭은 퍽 아름다웠다. 내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외숙모의 초상은 그 무렵의 외숙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자기 딸들과 자매지간으로 보일 정도로 젊어 보였으며 언제나 비스듬히 앉아 왼손을 얼굴에 괴고 새끼손가락을 맵시 있게 입술가로 굽히고 있었다. 오리 굵은 헤어네트가 목덜미 위로 반쯤 흩어져 있는 웨이브진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웃옷깃 사이에 움푹 패인 곳엔 검은 벨벳으로 만든 목걸이에 이탈리아식 모자이크 메달이 달려 있었다. 큼직한 매듭이 늘어져 있는 검은 벨벳 허리띠며 모자끈이 의자 뒤로 흘러내려 흔들거리고 있는 차양이 넓은 부드러운 밀짚 모자 등 이 모든 것이 외숙모의 모습을 더욱 앳되게 보이도록 했다. 그리고 오른손은 아래로 늘어뜨린 채 덮인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루이실 비콜랭은 식민지 출신이었다. 양친이 누군지 모르든가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여인 것 같다고들 했다. 그 후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로는 외숙모는 버려진 아이였거나 아니면 고아였을 거라고 했는데 마침 어린애가 없던 보티의 목사 부처가 데리고 있다가 이윽고 마르티니크를 떠나게 되자 당시 비콜랭 댁이 살고 있던 르아보르로 데려왔다는 것이다. 그곳에서 보티의 댁과 비콜랭 댁은 친교를 맺게 되었다. 당시 외삼촌은 외국의 어떤 은행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가 어린 루이시를 보게 된 것은 그로부터 3년 후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외삼촌은 그녀에게 홀딱 반해서 곧 청혼을 했는데 그로 인해 양친과 우리 어머니는 어지간히 속을 끓였다. 당시 루이실은 16세였다. 그러는 동안 보티의 부인은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부인은 날이 갈수록 성격이 점점 비뚤어져가는 수양딸이 두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걱정하기 시작한 참이었다. 게다가 살림살이도 옹색했고 이상이 보티의 부인이 어째서 외삼촌의 청혼을 반갑게 수락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내게 설명해 준 이야기다. 더 나아가서 내가 상상하기로는 사춘기에 접어든 루이실이 그들을 몹시 당황케 했으리라는 것이다. 르아보르의 사회를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처럼 매혹적인 용모를 지닌 그녀에 대해서 그곳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보았으리라는 것쯤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훨씬 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성격이 온유하고 신중하면서도 순박하여 속임수엔 감당을 못하고 악 앞에서는 완전히 당황해버리는 보티의 목사. 그 어진 보티의 목사는 정말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보티의 부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그 부인은 넷째 아들, 나와 같은 또래로 후에 내 친구가 되었다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다. 루이실 비콜랭은 우리들의 생활에 별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녀는 점심 식사가 끝난 후에나 겨우 자기 방에서 내려오곤 했다. 그리고는 저녁 때까지 소파나 햄먹 위에 길게 누워 있다가 지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윤기라곤 전혀 없는 이마에다 마치 땀이라도 닦으려는 듯 때때로 손수건을 갖다 대곤 했다. 상당히 화려한 무늬에 꽃향기라기보다는 과일 냄새가 풍기는 그 손수건은 내게 지극히 신기한 것이었다. 때때로 그녀는 허리띠에서 여러 가지 물건과 함께 시계줄에 달린 매끄러운 은 뚜껑이 달린 조그마한 거울을 꺼내곤 했다. 그리고는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면서 손가락 하나를 입술에 갖다 대어 침을 조금 묻혀 눈꼬리를 축이곤 했다. 그녀는 종종 책을 한 권 들고 있었는데 늘 덮여진 채 책 중간쯤엔 거북 껍질로 만든 페이퍼 나이프 겸용의 서표가 끼어 있었다. 그녀는 사람이 다가가도 여전히 공상에 잠긴 채 시선을 돌리려고도 하지 않았다. 때때로 그 힘없이 나른해진 손이나 소파의 팔걸이에서 혹은
치마폭의 주름 사이에서 손수건이니 책이니 무슨 꽃이니 서표가 미끄러져 떨어지곤 했다. 어느 날 나는 책을 주워 본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릴 때 추억이다. 그것이 시집인 것을 보고 얼굴을 붉히고 말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미셸 뷔콜랭은 우리들 가족 테이블로는 가까이 오지 않고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의 느린 마주르카를 치곤 했다. 그리고 이따금 박자가 틀리면 어느 한 음만을 누른 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외숙모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까닭 모를 어색한 기분, 일종의 감탄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아마도 무의식적인 어떤 본능이 외숙모를 경계하도록 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나는 외숙모가 플로라 아슈비르통과 어머니를 경멸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미스 아슈비르통은 그녀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미셸 뷔콜랭 외숙모님, 나는 이제 당신을 탓하고 싶지 않으며 또 당신이 저지른 많은 잘못에 대해서 잊고 싶은 심정입니다. 적어도 노여움 없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해 여름의 어느 날, 혹은 그 이듬해였는지도 모른다. 언제나 배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내 기억은 가끔 뒤섞여 혼동되는 것이다. 나는 책 한 권을 찾으러 응접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여느 때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외숙모가 나를 불렀다. 제롬, 왜 그렇게 급히 나가니? 내가 무섭니? 가슴을 두근거리며 나는 그녀 쪽으로 갔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내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내 얼굴을 어루만졌다. 너희 어머니는 어쩌면 이렇게 흉하게 옷을 입힌담? 가엾어라. 그때 나는 넓은 칼라의 세일러복을 입고 있었는데 외숙모는 옷을 구기적거리기 시작했다. 세일러복의 칼라는 훨씬 더 젖혀 입는 거야. 내 셔츠 단추를 하나 끌으면서 그녀가 말했다. 자, 봐라. 훨씬 낫지? 그리고 그 작은 거울을 꺼내더니 자기 얼굴 쪽으로 내 얼굴을 끌어당겨 드러난 팔로 내 목을 감고는 반쯤 열린 내 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그녀는 웃으며 간지럽지 않느냐고 묻고는 자꾸만 더 속으로 손을 밀어넣었다. 내가 깜짝 놀라 펄쩍 뛰어 일어나는 바람에 그만 세일러복이 찢어지고 말았다. 나는 얼굴이 홍당무가 된 채 아유 이런 바보 하고 외숙모가 소리치는 사이에 도망쳤다. 나는 곧장 정원의 채소밭으로 달려가 조그마한 물통에 손수건을 축여 이마를 닦고 뺨과 목 할 것 없이 그녀가 손댄 곳은 모조리 닦고 문질렀다. 때때로 미셸 뷔콜랭은 발작을 일으켰다. 발작은 불시에 일어나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곤 했다. 미스 아슈비르통은 부랴부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돌보아 주었지만 침실이나 응접실에서 들려오는 무서운 고함 소리를 들리지 않도록 막을 순 없었다. 외삼촌이 미친 사람처럼 수건이나 화장수로 에테르를 가지러 복도를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 날 저녁이면 외숙모의 모습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식탁에서 외삼촌은 근심에 찬 지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발작이 거의 지나가 버리면 미셸 뷔콜랭은 아이들을 자기 곁으로 불렀다. 주로 로베르와 줄리에트를 불렀으며 알리사를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슬픈 날이면 알리사는 꼼짝 않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으므로 그녀의 아버지가 이따금 보러 가곤 했다. 외삼촌은 곧잘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다. 외숙모의 발작은 하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었다. 발작이 유난히 심했던 어느 날 저녁, 응접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잘 들리지 않는 어머니 방에서 나는 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있었다. 그때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인님, 어서 내려오세요. 마님께서 지금 운명하시려고 해요. 하고 하녀가 소리치면서 복도를 뛰어갔다. 외삼촌은 알리사의 방에 올라가 있었다.
어머니가 외삼촌을 부르러 가셨다. 15분쯤 지나 내가 있던 방의 열린 창 앞으로 두 분이 무심히 지나갈 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똑바로 말해볼까? 이건 모두 연극이야. 그리고 음절을 끊으면서 몇 번이나 연극이야! 라고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이 일은 방학이 끝날 무렵에 생겼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 후의 일이었다. 그 후로는 오랫동안 외숙모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집안을 뒤흔들어 놓은 슬픈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또한 그 사건의 결말에 조금 앞서 그때까지 내가 루실 비콜랭에 대해 느끼고 있었던 복잡하고 막연한 감정을 그야말로 증오심으로 바꾸어 놓은 사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사촌 누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알리사 비콜랭이 예쁘다는 것을 나는 그때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이끌리게 된 것은 단순한 미의 매력보다는 다른 어떤 매력 때문이었다. 물론 그녀는 자기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길이 주는 느낌이 그녀의 어머니와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에 나는 두 사람이 닮았다는 사실을 훨씬 뒤에야 알게 되었다. 나는 지금 그녀의 얼굴을 그려낼 수가 없다. 얼굴의 윤곽뿐만 아니라 눈동자의 빛마저도 이제는 기억이 희미하다. 단지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 무렵에 벌써 슬픔이 깃들인 듯한 미소 띤 표정과 커다란 곡선을 그리며 눈과 멀리 떨어져 있는 눈썹의 선뿐이다. 나는 그러한 눈썹을 어디서고 본 적이 없다. 오직 단테 시대의 피렌체 조상에서나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베아트리체도 그처럼 높이 곡선을 그린 눈썹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상상하고 싶다. 이 눈썹은 그녀의 눈길에 그녀의 몸 전체에 근심과 신뢰가 한데 어우러진 질문의 표정을, 그렇다, 열정적인 질문의 표정을 주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모든 게 질문이요 기다림이었다. 이렇듯 뭔가 묻고 싶어하는 듯한 표정이 어떻게 나를 사로잡았으며 나의 생애를 결정짓게 되었는가를 이제부터 이야기하겠다. 그러나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줄리에트를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명랑하고 건강이 흘러넘쳤다. 그러나 그녀의 미는 언니의 우아한 미와 비교할 때 외형적인 것이어서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것처럼 생각되었다. 사촌동생인 로베르는 별다른 특징이 없었다. 단지 내 나이 또래의 사내 아이였을 뿐이다. 나는 줄리에트나 로베르하고 같이 놀았고 알리사와는 언제나 이야기만 했다. 알리사는 우리의 장난에 합세하는 일이 없었다. 아무리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 내 눈에 그려지는 알리사는 언제나 진지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명상에 잠겨 있는 모습이다.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했던가? 어린아이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제 나는 곧 그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다시는 외숙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녀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끝맺을 생각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 후에 어머니와 나는 부활절 방학을 보내려고 르아부르에 갔다. 우리는 시내에서 퍽 비좁게 사는 외삼촌 댁을 피해 넓은 저택에 살고 있는 이모 댁에서 지냈다. 내가 좀처럼 만날 기회가 없었던 플랑티의 이모는 여러 해 전에 미망인이 되었다. 나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성격도 판이한 이모의 아이들을 나는 얼굴이나 겨우 아는 정도였다. 르아브르에서 플랑티의 댁이라고 부르는 이모 집은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 중턱, 즉 그곳 사람들이 산마루라 부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비콜랭 댁은 상가 근처에 있었는데 가파른 언덕길로 해서 이 두 집을 순식간에 오고 갈 수 있었다. 나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 길을 오르내렸다. 그날 나는 외삼촌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얼마 안 있어 외삼촌은 외출을 했다. 나는 삼촌을 따라 사무실까지 갔다가
어머니를 찾아 플랑티의 이모 댁으로 갔다. 어머니는 이모와 함께 외출을 했는데 저녁 식사 때나 돌아오실 거라고 했다. 나는 곧장 다시 시내로 내려왔다. 그때까지 시내를 마음껏 산책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나는 부두로 내려갔다. 안개에 쌓인 바닷가는 음울해 보였다. 나는 한두 시간쯤 부둣가를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문득 방금 만나고 온 알리사를 찾아가 놀라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름질 쳐서 시내를 지나 비콜랭 댁의 초인종을 눌렀다. 이미 나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 있었다. 대문을 열어준 하녀가 나를 가로막았다. 올라가지 마세요, 제롬 도련님. 올라가지 마세요. 마님께서 발작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나는 그대로 지나쳐 올라갔다. 외숙모를 보러 온 것은 아니니까. 알리사의 방은 4층에 있었고 2층에는 응접실과 식당이 있었다. 3층에는 외숙모 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말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방문이 열려있는 그 앞을 지나가야만 했다. 방 안에서 한 줄기 불빛이 흘러나와 층계참을 꺾어 비치고 있었다. 나는 들키지 않을까 조마조마하여 잠시 주저하다가 몸을 숨겼는데 순간 다음과 같은 광경을 보고 당황했다. 커튼이 내려지긴 했지만 2개의 가지 달린 촛대에 꽂힌 촛불이 화려한 빛을 발하는 방 한가운데의 긴 의자에 외숙모가 누워있고 그 발밑에는 로베르와 줄리에트가 있었다. 외숙모 뒤에는 중위 복장을 한 낯선 청년이 있었다. 이 두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망측한 일이지만 당시 나의 순진한 생각으론 오히려 그것이 안심이 되었다. 두 아이는 웃으면서 낯선 청년이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비콜랭, 비콜랭. 내게 양 한 마리가 있다면 정말 비콜랭이라고 이름 붙일 텐데. 외숙모는 깔깔대고 웃었다. 젊은 사나이에게 담배를 한 대 내밀어 그가 불을 붙여주자 외숙모는 몇 모금 빨아들였다. 담배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자 사나이는 담배를 주우려고 하다가 숄에 발이 걸린 척하면서 외숙모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이 우스꽝스러운 연극 덕분에 나는 들키지 않고 그 앞을 지나칠 수 있었다. 나는 알리사의 방문 앞에 섰다. 잠시 나는 그대로 기다렸다.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 소리가 내 노크 소리를 덮어버렸는지 대답이 없었다. 문을 밀어보니 조용히 열렸다. 방 안은 어둠이 깃들어 나는 알리사를 금방 찾아낼 수 없었다. 그녀는 저무는 저녁 햇살이 스며드는 창문을 등진 채 침대 머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도 그녀는 여전히 앉은 채 고개만 돌리고는 이렇게 속삭였다. 아, 제롬 또 왔어? 나는 키스하려고 몸을 굽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다. 이 순간이 나의 생애를 결정지었다. 지금도 그 순간을 회상할 때면 마음이 괴롭다. 물론 나로서는 알리사의 슬픔의 동기를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팔딱거리는 이 조그마한 영혼, 흐느낌으로 온통 흔들리는 이 연약한 육신에게는 그 슬픔이 너무도 벅찬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그녀 곁에 서 있었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이 새로운 격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단지 그녀의 머리를 내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내 영혼이 흘러넘치는 입술을 그녀의 이마에 대고 있을 따름이었다. 사랑과 연민, 감격, 희생, 정성이 뒤얽힌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도취되어 나는 힘껏 하느님을 불렀고 이제 내 삶의 목표는 오직 공포와 악과 삶으로부터 이 소녀를 보호해주는 것이라 다짐하면서 스스로 내 몸을 바치기로 했다. 기도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채 나는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녀를 내 몸으로 감싸주었다.
어렴풋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롬, 들키지 않았어? 자, 빨리 가. 들키면 안 돼. 그리고는 좀 더 목소리를 낮추어 덧붙였다. 제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불쌍한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셔.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플랑티의 이모와 어머니의 끊임없는 속삭임, 뭔가 숨기는 듯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두 분의 근심스러운 모습, 또 그들이 밀담하는 곳에 내가 다가갈 때마다 얘야 저리 가서 놀아라 하면서 나를 쫓아버리던 일, 이런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두 부인이 비클랭 댁의 비밀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케 했다. 우리가 파리로 돌아오자 한 장의 전보가 어머니를 다시 르아브르로 되돌아가게 했다. 외숙모가 도망쳐버렸다는 것이었다. 어떤 남자하고요? 나는 어머니가 나를 맡기고 간 미스 아슈비르통에게 물었다. 얘야, 그것은 어머니께 여쭈어봐라. 난 뭐라 대답할 수가 없구나. 라고 이번 사건에 완전히 어리둥절해진 노부인은 대답했다. 이틀 후에 그녀와 나는 어머니를 따라 떠났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그 다음날 교회에서 사춘누이들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 마음은 오직 그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린 마음에도 그런 장소에서 만남으로써 우리들의 재회가 신성화된다는 것이 대단히 대견스러웠던 것이다. 어쨌든 외숙모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으며 어머니에게 묻지 않는 편이 좋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날 아침 작은 교회에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 보티의 목사는 아마도 의식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도의 주제로 삼은 것 같았다. 알리사는 나보다 조금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고 있던 성경 말씀도 그녀를 통해 듣는 듯 싶었다. 외삼촌은 어머니 곁에 앉아 울고 있었다. 목사는 먼저 성경 구절을 전부 읽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드무니라. 그리고 나서 목사는 주제를 명백하게 분류하면서 넓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나는 멍하니 정신이 나간 채 꿈속에서처럼 외숙모의 방을 다시 그려보았다. 누워서 웃고 있는 외숙모가 보였고 번쩍이는 복장을 입은 장교의 웃는 얼굴도 보였다. 그러자 웃음이라든가 기쁨 자체가 불쾌하고 모욕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마치 죄악이 추하게 과장된 것처럼 여겨졌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보티의 목사는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해 나갔다. 순간 건들건들 히히덕거리며 행렬을 지어 앞으로 걸어가는 화려한 차림새의 군중이 내 눈에 비쳤다. 그들과 발을 맞추어 한 걸음 나가면 그만큼 알리사에게 멀어지는 것 같아서 나는 그런 행렬에 낄 수 없고 또 끼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보티의 목사는 다시 인용문의 첫 구절을 되풀이했다. 나는 힘써 들어가야 할 그 좁은 문을 보았다. 나는 꿈속에 잠겨서 그 문을 흡사 앞 연기처럼 상상하고 나 자신이 그곳으로 들어가려 애쓰며 말할 수 없는, 그러나 하느님의 축복의 예감이 섞여 있는 그러한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그 문은 바로 알리사 방의 문이 되는 것이었다. 나는 그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억제하며 내 속에 남아있는 모든 이기심을 던져버리게 되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협착하여 보티의 목사는 계속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고난, 모든 슬픔을 넘어 아득히 먼 하나의 맑고 신비롭고 거룩한 기쁨, 내 영혼이 이미 갈망하기 시작한 다른 하나의 즐거움을 상상하고 예감했다.
그 기쁨은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바이올린과 같았고 또한 내 마음과 알리사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아버리는 맹렬한 불꽃처럼 상상되었다. 우리 두 사람은 묵시록에 적혀있는 것 같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손을 잡고 같은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갔다. 어린애가 품는 이러한 갖가지 꿈이 설사 미소를 자아낸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나는 그것을 꾸밈없이 이야기할 뿐이다. 이따금 분명치 않은 점도 있겠지만 그것은 단지 아주 정확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언어와 불완전한 비유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를 찾는 이가 드무니라 라고 보티의 목사는 끝을 맺었다. 찾는 이가 드무니라.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리라. 설교가 끝날 무렵 내 마음도 너무나도 긴장되어 예배가 끝나자마자 나는 사촌 누이를 찾아보려 하지도 않고 뛰어나왔다.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벌써부터 내 결심을, 나는 이미 결심한 바가 있었던 것이다. 시련에 던져보고 싶었으며 이렇게 곧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옴으로써 더욱 그녀에게 적합한 인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